민주당과 한국당이 모레 6일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그동안 첨예하게 대립했던 조 후보자 가족의 증인 채택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증인이 없어도 인사청문회를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뭐 저희들의 원칙은 지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찰이 이른바 조국 가족 펀드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펀드가 투자한 가로등 전멸기 업체 대표를 소환해 투자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는데 펀드의 실질적인 운용자로 알려진 조 후보자의 조카가 해외에서 이 업체에 연락해 말을 맞추려 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단독 취재했습니다. 유은혜 교육부 총리는 대입제도 개편 논의와 관련해 정시와 수시의 비율이 곧 바뀔 것으로 생각하는 건 오해라고 말했습니다. 정시 확대보다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일본산 승용차 유리가 파손된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한일 갈등 관련 범죄일 수 있다고 보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화장실 창문을 향해 휴대전화를 내밀고 혼자 사는 여성을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술을 마신 뒤 호기심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강남의 대형 성형외과에서 고객 정보 수만 건이 유출됐습니다. 고객 실명과 휴대전화 번호는 물론 민감한 의료 상담 내용까지 담겼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제보가 왔습니다. 코너에서 고발합니다.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이 대규모 시위를 촉발했던 범죄인 인도 법안을 철회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기름 없이 달리는 일상으로 매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 우여곡절 끝에 모레 6일에 열자고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습니다. 가족이나 다른 증인들을 못 불러서 조국 후보자만 나오게 되더라도 진행을 하기로 했는데 자유한국당의 청문위원들 일부가 또 여기에 반발을 해서 막판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국회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호건 기자. 네, 국회입니다. 정치란 걸 참 잘 모르겠는 게 아침까지만 해도 굉장히 냉랭했는데 결국 합의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문 보고서 다시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마감 시한 모레 6일 하루 동안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열기로 민주, 한국 두 당이 전격 합의했습니다. 증인을 부르려면 법적으로 최소한 닷새 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여야는 그래서 증인이 나오지 않더라도 청문회를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는데 두 당 모두 청문회 무산 책임을 지고 싶지 않다. 이런 계산 속에서 전격 합의에 이른 걸로 보입니다. 두 당 원내대표 얘기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렇게라도 하고 가는 것이 국민에 대한 국회의 도리이긴 합니다. 사실상 증인 문제는 백지 상태에서 진행될 수도 있다. 이 정도라면 이 조국 후보자만 불러서 청문회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이 부적격한 후보의 실체를 드러낼 수 있다고 판단하여서 더 이상 증인을 고집하지 않고 네, 그리고 조국 후보자 청와대 바로 환영한다는 입장 내놨고요. 네, 조국 후보자는 이제라도 인사청문회가 열려 다행이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청문회에서 진솔히 답변 드리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청와대도 윤도한 수석을 통해 늦게나마 청문회가 열리게 돼 다행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근데 실제 준비는 좀 삐걱대는 분위기가 있는 게 원내대표끼리 합의는 했지만 청문회는 법사위원회에서 하는 거니까 여기서 위원들끼리 또 합의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이건 잘 안 되고 그냥 문 닫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국회 법사위에서 청문회 실시 계획, 증인 채택 안건에 대해 의사봉을 두드려야 절차적으로 완성됩니다. 그런데 오후에 열린 법사위, 증인 채택 문제로 실랑이 하다가 결론을 못 내고 내일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안 하시겠다는 거죠. 백혜래요. 말씀을 왜 자꾸 그렇게 몰아가요? 아니 그게 실제로 그때 두 분 당당하게 나가시더라고요. 회의 안 하신다고요, 아까요? 사실상 이게 결렬은 아니고 좀 더 논의해서 내일 최종 결론을 내겠다는 건데 여야 모두 오늘 합의에 일부 내부 반발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자기 입장을 밀어붙였다.
이런 명분 쌓기 차원인 걸로 보입니다. 증인 관련해서 한국당은 조 후보자 가족을 제외하고 증인 13명을 민주당에 전달했고 논의 끝에 일부 증인은 합의했지만 여전히 이견이 남은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조국 후보자 딸 관련 소식들은 오늘도 새로운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교수로 있는 동양대에서 총장 표창장을 받았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 학교 쪽에선 시간이 오래돼서 확인할 자료들을 못 찾겠다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창장 총장이 준 게 아니라 교수 어머니가 대신 딸한테 준 것 아니냐 하는 부분을 검찰이 보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전영호 기자입니다. 조국 후보자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자기소개서에는 동양대학교 총장 표창장이 기재돼 있습니다. 하지만 동양대학교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후보자 딸의 총장상 수상 내역에 대해 근거 자료가 없어 확인이 불가하다고 써 있습니다. 조 후보자 딸이 받은 표창장에 어학교육원 명의의 1년 번호가 쓰여 있어 다른 총장상의 양식과 다르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동양대 총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본인이 조 후보자 딸의 총장상을 결제한 기억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부산대 의전원 자기소개서에는 총장, 장관, 도지사가 수여한 수상 내용만 기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동양대 교수인 어머니 정모 씨가 딸을 위해 총장의 승인 없이 맞춤 수여를 한 것 아닌지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동양대 측은 검찰 수사 중인 사안이라 확인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 후보자의 부인이 압수수색을 당한 뒤 동양대 고위 관계자에게 전화를 해 말을 맞추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 후보자는 오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침 기사를 보고 놀라서 사실대로 좀 밝혀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말을 한 것 같은데 아마 오해가 있은 것 같습니다. 검찰은 곧 동양대 관계자 등을 불러 해당 표창장의 발급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SBS 전용우입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받았다는 인턴 증명서도 계속 논란입니다. 조국 후보자는 증명서를 갖고 있다는데 연구원 쪽에서는 여전히 이 서류 만들어줬다는 사람이 안 나옵니다. 또 인턴을 했다고 적어넣은 기간이 실제 기간하고 또 다릅니다. 후보자가 갖고 있다는 증명서를 공개를 해야 확인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지난 2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기자간담회에서 키스트 측에서 발급한 딸 조모 씨의 인턴 증명서를 가지고 있다면서 증명서 발급 과정에는 개입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 증명서 발급 과정에서 후보자나 후보자 아내분이 관여한 바가 있는지 없습니다. 하지만 키스트 측은 물론 조 씨가 인턴을 하기로 했던 연구센터의 담당 연구원 A 씨도 조 씨가 이틀밖에 인턴 과정을 이수하지 않아 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A 연구원은 조 씨 어머니와 동창 관계인 B 연구원이 자신에게 조 씨의 인턴을 부탁한 건 맞지만 증명서 발급 주체나 과정에 대해선 모른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키스트 고위 관계자는 키스트 자체 면담 과정에서 B 연구원이 조 씨에게 인턴 증명서를 써줬는지 오래돼서 기억이 없다고 했다가 검찰 조사를 받고 난 뒤 수사 중인 사안이라 말할 수 없다며 입장을 바꿨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B 연구원이 인턴 증명서를 만들어줬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해외 봉사활동 경력에 맞추기 위해 키스트 인턴 시기를 조작했다는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조 씨는 부산대 의전원 입학 자기소개서에 대학교 1학년 때 키스트 인턴을 했고 2학년 때는 아프리카 케냐로 의료봉사를 갔다고 기재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조 씨의 키스트 인턴 기간은 대학 2학년 때인 2011년 7월 18일부터 8월 5일, 케냐 봉사 기간도 같은 해 8월 3일부터 8월 11일로 사흘이 겹칩니다. 조 씨가 이틀 만에 키스트 인턴을 그만두고 의전원 진학에 보다 유리한 경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의료 봉사 활동을 선택해놓고 두 가지 과정을 모두 완료한 것처럼 꾸몄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검찰은 허위 경력으로 입시에 영향이 있었다면 업무방해 혐의 적용이 가능할 걸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쭉 짚어본 동양대 총장 표창장, 연구원 인턴 증명서 둘 다 조국 후보자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할 때 주요 경력으로 적어 넣었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입학 조건이 어땠길래 이걸 넣었는지, 그리고 지금 다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지 임태호 기자가 모집 요강을 찾아봤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딸이 지원에 합격했던 2015학년도 부산의전원 모집 요강입니다. 조 후보자 딸은 이 가운데 국내 대학 자연계 출신자 대상으로 15명 이내를 뽑는 전형에 지원했습니다. 의학교육 입문 검사 시험, 미트 성적 없이 대학 성적과 영어 능력, 자기소개서 등으로 1차 합격자를 선별한 뒤 면접 점수를 더해 최종 합격자를 가립니다. 모집 요강에는 총장과 장관급 수상, 표창 기록 등 자기소개서 내용의 증빙이 될 자료를 제출하라고 돼 있습니다. 조 씨는 자기소개서에 어머니가 교수로 있는 동양대에서 총장 표창장을 받았다고 썼습니다. 표창장 사본도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3주 인턴십 경력도 자소서에 기재했습니다. 부산대 의전원은 입학 원서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서류의 변조 행위자는 불합격 처리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입학 후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되면 입학을 취소하고 졸업한 후로도 학적 말소 조치한다고 돼 있습니다. 요즘에 입시 요강에는 다 그 문구가 들어가요. 통상적으로 모집 요강이나 학술에 그런 표현이 있다라면 심사하기가 굉장히 편할 텐데. 이와 관련해 하루 종일 대책 회의를 열었던 부산대 측은 말을 아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우리 입학본부에서 드릴 말씀이 전혀 없거든요. 동양대 총장상 진위 여부가 검찰 수사에서 밝혀져야 부산대 측이 입학 취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임태우입니다.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는 핵심 인물인 조국 후보자의 오촌 조카와 관계자들이 해외에 나가 있는 상태인데 국내하고 계속 전화 통화를 하면서 접촉을 하고 있는 걸로 취재가 됐습니다. 특히 돈이 직접 투자된 가로등 전멸기 업체 대표한테 여러 번 전화를 걸어왔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 검찰이 오늘 소환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어서 이현정 기자입니다. 의혹이 불거진 직후 해외로 나간 조 후보자의 오촌 조카 조모 씨가 최근 전화를 걸어왔다고 조 씨의 지인이 SBS 취재진에게 밝혔습니다. 조 후보자 가족 펀드가 투자한 가로등 전멸기 업체 대표 최모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겁니다. 이 지인은 조 씨가 최 씨에게 070 번호의 인터넷 전화로 몇 차례 연락을 해왔다며 최 씨를 달래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씨는 통화에서 조 씨에게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이 억울하다며 직접 나서 해명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이 지인은 전했습니다. 최 씨가 운영하는 업체는 2017년 8월 조 후보자 가족이 출자한 사모펀드의 투자를 받은 뒤 관급공사를 대거 수주했다는 특혜 의혹이 불거져 있습니다. 조 씨가 검찰 조사 대상인 업체 대표를 상대로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입막음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최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사모펀드에서 투자를 받게 된 경위와 관급공사 수주 경위 등을 조사했습니다. 조 씨와 함께 출국한 펀드 관계자 일부는 필리핀과 베트남 등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최 씨 외에도 국내에 있는 또 다른 사건 핵심 관련자들과 접촉해 말을 맞춘 것은 없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이현정입니다. 네, 이번에 이런 내용들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로 가보죠. 연결합니다. 자, 박원경 기자, 사모펀드 쪽도 오늘 관계자들 불러서 본격적으로 수사 시작했다고요? 네, 조국 후보자 가족은 코링크라는 업체가 운영하는 사모펀드에 10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해 놓은 상태죠. 검찰이 오늘 펀드 운용업체인 코링크 관계자들을 소환했습니다. 펀드 운용력과 자문위원 등입니다. 특히 자문위원은 후보자 가족이 가입한 펀드가 투자했던 업체와 합병을 통해 우회 상장을 시도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업체에서 이사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펀드 운용 현황과 투자 경위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실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은 업체 대표인 이모 씨, 업체 실소유 의혹이 제기된 후보자의 오촌 조카 조모 씨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현재 해외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업체 관계자들부터 소환해서 검찰이 관련 사실을 파악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검찰이 여당하고도 계속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특히 오늘은 딸 관련한 자료들을 수사 자료로 가져가서 흘린 거 아니냐 하는 주장이 지금 굉장히 민감한 상태라고요. 네, 이른바 주치 문건 보도와 주광덕 의원 등이 후보자 딸의 생활기록부 내용을 공개한 뒤에 여당을 중심으로 검찰이 흘린 것 아니냐, 피의 사실을 공표한 것 아니냐 이렇게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래 검찰이 민감한 수사에 들어가면 보안을 강조하긴 하는데요.
현재는 정치적 의도에 대한 의심까지 살 수 있기 때문에 보안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사팀을 대상으로 보안각서도 다시 받은 걸로 알려졌는데요. 오늘 기자들을 요청으로 진행된 간담회에서도 오보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사실관계를 묻는 질문에도 대부분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런 대답이 나왔습니다. 오늘 검찰 내부 게시망엔 엄정한 수사를 위해 조 후보자가 사퇴해야 한다, 이런 내용의 현직 검사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장관 임명 시한이 점점 다가오면서 여당 민주당이 조국 후보자를 지키겠다고 공언하면서 이 긴장의 고삐를 당기고 있습니다. 비판 기사를 내는 언론들하고도 전에 없이 거친 말이 오가는 신경전을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조국 후보자의 기자간담회 이후 장관 임명에 대한 찬반 여론에 변화가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6일날 재송부할 때까지 며칠 남았습니다만 그 기간 동안에 당으로서도 최대한 후보자를 잘 이렇게 지켜나가는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제 기자회견 뒤 여론이 좋아졌다고 보고 당력을 총동원해 조국 후보자를 지키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인지 후보자 회견에 대한 비판적 보도에 예민한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어제 국회 예결위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하겠다고 빌린 회의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한 건 국회 내규 위반이 아니냐는 질문에 국회 사무총장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여기에 대한 입장을 민주당 대변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좀 당 입장이 정리가 되는 건가요? 질문에 맞지 않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야당의 스피커가 되시는 방식으로 하시면서 볼펜이 일제니 아니니 그런 거 집착하실 때 아니잖아요. 기자 여러분도 조금 반성하세요. 질문을 계속하며 뒤를 쫓은 기자에겐 기자를 비하하는 속어를 써가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비속어를 쓴 것엔 유감을 표했지만 사건을 부풀리며 호도하려는 게 더욱 유감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대변인은 그제 SBS 보도가 사실을 왜곡했다며 정정 보도를 요구했습니다. 짧게 질문하겠다고 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질문 자체가 한 2분여를 초과한 상태라서 질문을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것은 기자의 질문을 제안한 것이 아니라 시간상 불가피했습니다. 기자회견이 국회 청문회를 대체하기엔 턱없이 부족했고 후보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진행됐다는 해당 보도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진행 방식도 좀 아쉬웠는데 예를 들면 이런 장면입니다. 질문을 짧게 해주시면 한 가지만 하시죠. 나중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니 그거만 하시고 답변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지금 이미 고지된 시간이 있었지만 질문을 마저 들을 수도 있었다는 의견인데 사실 왜곡이라고 비난한 겁니다. 홍익표 대변인은 일부 언론이 의도를 갖고 프레임 보도를 한다는 인식도 드러냈습니다. 언론의 비판적 접근을 진영 논리로 가둬서 지지층 결집과 여론 반전, 검증 보도 힘 빼기를 꾀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대통령이 일요일에 동남아 순방을 떠나면서 이 조국 후보자 건 논란을 넘어서 대입제도 전반을 재검토하라고 정부에 지시를 내렸죠. 오늘 교육부 유은혜 장관이 첫 입장을 내놨는데 정시 비중을 높이는 쪽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소위 금수저라서 딸 수 있는 스펙들을 심사에서 덜어내는 정도가 될 거란 얘기가 나옵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첫 교육부 회의가 오늘 비공개로 열렸습니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정시 확대 가능성에 대해 유은혜 부총리는 정시와 수시 비율 조정은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조 후보자 딸 문제로 불거진 입시 형평성 논란은 정시를 확대하는 것과 관계가 없음을 시사한 겁니다. 비율 조정으로 지금 불신을 받고 있는 불공정성의 문제, 또 특권의 문제, 사회적 격차의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방해하는 요소를 줄이는 쪽으로 개편안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학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논의를 했고요. 부모의 사회적 지위나 경제력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기소개서나 생활기록부 수상 경력 등 이른바 금수저 요소의 평가 배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들 요소는 지난해 2022년 개편안 논의 때도 폐지가 검토됐는데 자소서 분량을 줄이고 수상 경력은 학기당 하나만 쓰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2022년 대입 개편 방안은 그대로 진행되며 새 개편안은 빠르면 2024년부터 적용됩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태풍이 점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타이완 동쪽을 지나고 있는데 갈수록 바다의 열기를 삼키면서 덩치를 키우고 있습니다. 서해를 따라 올라와서 토요일쯤 경기도 북부로 상륙할 가능성이 높은데 특히 바람에 대비한 준비를 미리미리 해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정구희 기자입니다. 2010년 9월 태풍 곰파스는 중심이 수도권을 지나면서 바람 피해가 컸습니다. 인천 문학경기장의 지붕막이 바람에 뜯겨 뼈대만 남았고 철골 구조물이 무너져 주차된 차량을 덮쳤습니다. 서울에서도 공사 현장 크레인이 도로에 쓰러지는가 하면 법원 종합청사에서는 가로 30m의 유리벽이 무너져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번 제13호 태풍 링링의 경로는 태풍 곰파스와 비슷합니다. 곰파스 당시 순간 최대 시속 162km의 강풍이 불었는데 이번에도 수도권과 충청, 호남 등 서쪽 지역과 남해안에는 주말쯤 태풍 곰파스와 비슷한 수준의 강풍이 예상됩니다. 태풍의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로 서해상으로 진입하기 때문에 태풍의 경로에 가까운 남해안과 서해상을 중심으로는 시속 160km 이상의 매우 강한 순간 돌풍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을 태풍은 특히 위험한데 최대 5조 원 규모의 피해를 남긴 2002년 루사와 2003년 매미도 9월 한반도를 강타했습니다. 한여름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반도를 덮어 태풍을 막아주지만 가을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일본 쪽으로 내려가면서 길을 터주는 경우가 잦습니다. 한반도 주변 해수면 온도가 높아 태풍 에너지가 충분한 것도 이유입니다. 바람이 강한 태풍인데다 비의 양도 적지 않습니다. 금요일 낮 제주도를 시작으로 금요일 밤부터 일요일 오전까지 남해안에는 100에서 200mm, 중부와 호남에는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SBS 정구희입니다.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서 주차돼 있던 일본산 승용차 뒷유리가 깨진 채 발견됐습니다. 차주의 아내가 일본인인데 이번 일이 반일 감정과 관련된 건 아닌지 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유수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성남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입니다. 어제 오전 한 일본제 승용차 뒷유리가 산산조각 채 발견됐습니다. 그제 오전에 주차했는데 하루 사이 누군가 일부러 깬 걸로 추정됩니다.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중에 유일한 일본산 차량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뒷면 유리가 전부 파손돼 있습니다. 경비원이 아침에 전화 와가지고 차량 파손됐다고 해서 확인한 거거든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근처 CCTV를 확인했지만 주차된 곳이 사각지대라 별다른 단서를 얻진 못했습니다. 피해 차주는 혹시 반일 감정과 관계된 건 아닌지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와이프가 일본인인데 이런 사건이 있어가지고 약간 많이 불안해한다. 누가 또 해코지 할 수 있을까 봐 그런 게 좀 걱정된다. 그렇게 와이프가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지난달 25일엔 경기 김포시에 있는 한 골프장에서 50대 의사가 주차된 일본산 차량 석 대를 돌로 긁어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이 의사는 일본제 차량이 주차된 걸 보고 긁었다고 말해 반일 감정과 관련이 있음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한일 양국 간 갈등 속에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넘어 이런 비이성적인 행동은 반일도 극일도 아닌 범죄일 뿐입니다. SBS 유수환입니다. 늦은 밤 화장실 창문으로 휴대전화를 내밀어 여성을 불법 촬영한 용의자가 2주 만에 붙잡혔습니다. 술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는데 경찰이 다른 범행도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현남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빌라 주차장 담을 딛고 올라서 창문으로 욕실 안을 들여다봅니다. 주변을 살피더니 휴대전화를 꺼내 들고 창문 가까이 가져다 댑니다. 지난 22일 밤 한 자매의 집에서 화장실 창문을 통해 여성의 샤워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검거됐습니다. 이 남성은 당시 피해 여성에게 들키자 곧바로 달아났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CCTV 분석 등을 통해 지난 1일 용의자를 특정해 뒤를 쫓았고 오늘 새벽 2시쯤 경기 동탄에 있는 주거지에서 해당 남성을 검거했습니다. 회사원인 이 남성은 사건 당일 업무차 서울로 출장을 왔다가 피해자 집 근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해당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피해 여성이 전에 살던 집에서도
누군가 화장실 창문을 깨고 침입해 속옷을 훔쳐간 적이 있었는데 이 남성과 동일 인물인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또 다른 불법 촬영물이 있는지 확인해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여성 대상 범죄의 경우 피해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하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전연남입니다.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받아온 배우 최민수 씨에 대해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최민수 씨는 얼굴이 알려진 자신이 갑질을 당한 거라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배정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상대 차량의 급차선 변경 탓에 피해를 입었다며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최민수 씨. 선고를 앞두고는 여유를 보이며 자신의 정당성을 재차 주장했습니다. 선고 앞둔 현재 심경 어떠십니까? 밥 먹었어요? 우리 다 같이 들어가서 결과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최민수 씨가 상대 차량의 진로를 방해해 사고를 유발하고 여러 사람 앞에서 욕설을 하는 등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제출된 증거인 CCTV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선행 운전자의 운전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 차선을 변경한 후 급제동하여 교통사고가 야기된 것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하였습니다. 최 씨의 주장처럼 상대 차량이 사고를 내고도 달아나 쫓아간 거라 보기 어려운 데다 최 씨가 반성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최 씨는 재판 결과를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의뢰 갑질이 더 심각한 거예요. 무조건 경찰서를 가자. 당신 가만두지 않겠다. 나중에는 무슨 산에서 왜 내려왔느냐. 연예인 생활 못하게 하겠다. 이게 말입니까? 그래서 저 손가락 욕했어요. 그래서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항소 여부는 더 고민해보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SBS 배정훈입니다. 검찰이 마약을 몰래 들여오다 적발된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 씨 자택을 오늘 압수수색했습니다. 휴대전화 확보에 나선 건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도 이틀 뒤에서야 집행해 이를 두고도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 서울 장충동에 있는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아들 선호 씨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씨 대마 밀수에 공범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 등 증거물 확보에 나선 겁니다. 문제는 영장 집행식입니다. 검찰은 그제 오후 4시쯤 영장을 청구해 2시간 뒤인 오후 6시쯤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어제 이 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18시간이 지난 오늘 오전 8시에야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영장 발부 후 집행까지 38시간이나 걸린 건데 이례적이란 반응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으면 바로 집행을 해요. 증거인멸을 방지를 하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거든요. 통상 야간 압수수색은 하지 않는 만큼 인권보호 차원에서 집행을 미뤘다 해도 그 다음 날인 어제도 압수수색을 하지 않은 건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입니다. 조사를 받은 이 씨가 불리한 증거를 없앨 수 있는 시간을 준 거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압수 내용 등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되풀이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의 또 다른 휴대전화와 태블릿 PC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나선 걸로 확인됐는데 확보한 증거들을 검토한 뒤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정준호입니다.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이상한 파일을 발견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고객 정보가 담긴 파일인데 성형외과를 찾은 사람들의 실명과 휴대전화 번호 또 상담 내용까지 무려 13년 동안의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해당 병원은 이런 민감한 정보가 인터넷에 떠돌고 있다는 사실 자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안희재 기자가 제보 내용 취재했습니다. 며칠 전 인터넷 검색을 하던 강모 씨는 이상한 파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열어본 파일엔 서울 강남의 한 대형 성형외과 회원들의 개인정보 수만 건이 들어있었습니다. 좀 알아보려고 검색하는데 특이한 게 나와가지고 병원의 상담 내역하고 회원 정보들 주소하고 전화번호하고 이름하고 보시는 것처럼 성형외과 홈페이지에는 이름, 연락처, 상담 내용을 적도록 돼 있습니다.
이렇게 적었던 모든 정보들이 이 파일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겁니다. 원하는 시술과 비용 견적은 물론 신체적인 고민까지 병원이 문을 연 2005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5만 건이 넘습니다. 병원 측은 유출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원인을 파악하는 대로 피해 고객들에게 알리겠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 아직 파악이 덜 됐거든요. 2018년 7월 30일까지가 그 해당하는 이제 홈페이지에 회원 정보가 유출이 됐다. 외부에서 볼 수 없게 아주 조치를 취하고요. 지난해 9월 서버 관리 업체가 바뀌면서 유출된 걸로 추정만 할 뿐 정확한 원인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최대 5천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병원의 경우 민감한 고객 정보가 많아 더욱 주의가 필요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6월 행정안전부가 개인정보 부실 관리로 8개 업체에 각각 과태료 1,000만 원을 물렸는데 이때도 유명 성형외과 한 곳이 포함됐습니다. 사생활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정보에 대해서 민감 정보로 규정을 하고 있고 주의 조치 의무를 더욱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SBS 취재가 시작되자 유출 경위와 피해 규모 등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해당 성형외과의 실명 공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안희재입니다. 경북 안동의 한 중학교에서 유독물질인 포르말린이 누출됐습니다. 과학실에 생물 표본병이 깨지면서 새어나온 건데 60명 넘는 학생과 교사가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TBC 이지원 기자입니다. 방역복을 입은 화학물질 대응팀이 흡착포를 이용해 누출된 포르말린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사고는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안동 경안중학교 과학실에서 발생했습니다. 2층 과학실에서 수업을 준비하던 학생들이 포르말린 2리터가 들어있는 붕어표본 유리병을 깨뜨리면서 포르말린 1리터가 누출됐습니다. 이 사고로 학생 59명과 교사 2명이 메스꺼움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전교생이 강당으로 대피했습니다. 학생들은 바로 비어있는 미술실로 이동을 시키고 그리고 나머지 교육청에 그리고 119에 신고를 한 상태였습니다. 사고 현장에서는 소방서 현장대응팀과 소방본부 특수구조단 등 100여 명이 출동해 3시간여 동안 누출된 포르말린을 수거해 밀봉하고 환기와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포르말데히드를 37%의 농도로 물에 녹인 포르말린은 무색의 자극적인 냄새가 나며 독성을 지닌 화학물질로 다량에 노출되면 쇼크나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노동자가 8시간 작업했을 때 허용할 수 있는 최고 농도가 0.75ppm 정도인데 지금 0.3, 0.4 정도 나오니까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달 21일 예천 대창고등학교에서도 포르말린 5리터가 누출돼 교사 2명이 병원 치료를 받는 등 학교 내 유독물질 누출 사고가 이어지고 있어 과학실 등에서 사용하는 각종 화학물질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TBC 이지원입니다. 가입한 회원 수가 70만 명에 이르는 국내 최대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 밤의 전쟁 실체에 대해 저희가 집중적으로 전해드렸는데요. 한 현직 경찰관이 이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수천만 원 뒷돈을 받고 정보를 흘려준 게 드러나 구속됐습니다. 이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필리핀으로 달아났다가 지난달 인천공항에서 검거된 밤의 전쟁 총책 47살 마모 씨. 경찰은 마 씨 계좌를 분석하던 중 수상한 자금 흐름을 발견했습니다. 서울 한 경찰서 소속 A 경위에게 지난 2016년 4천만 원가량이 전달된 겁니다. 돈을 보낸 사람은 마 씨와 함께 사이트를 관리하던 공동 운영자 B 씨. 평소 알고 지내던 A 경위에게 2015년 8월부터 2016년 말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7천여만 원을 건넨 걸로 파악됐습니다. 돈을 받은 A 경위는 성매매 사이트 운영 사실을 알고도 위에 보고하지 않았고 B 씨의 수배 여부를 직접 조회해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공생관계는 B 씨가 2017년 초 구속되면서 중단됐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13년 A 경위가 풍속 단속 업무를 맡았을 당시 알게 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경위를 뇌물수수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70만 회원을 보유한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 밤의 전쟁 사이트 운영자는 모두 4명으로 경찰은 이 가운데 3명을 검거하고 필리핀으로 달아난 1명을 쫓고 있습니다.
또 이들이 챙긴 범죄 수익금이 수백억 원에 달할 걸로 보고 관련 계좌 추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SBS 이세영입니다. 부산의 한 중학교 학생들이 집단으로 뇌수막염 의심 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확진 상태가 아니라며 공식 조치를 취하진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KNN 표준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부산의 한 중학교에서 뇌수막염 의심 환자가 처음 발생한 것은 지난달 22일. 두통과 함께 속이 메스꺼려 입원했는데 곧바로 옆반 학생들도 비슷한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현재까지 이 학교에서 같은 증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학생만 10명에 이릅니다. 학교에서 감염병력 이런 거를 가르쳐줘야 된다 아니까 어떻게 몇 명쯤 왜 걸리는 것 같다 이런 거. 그런데 절대 얘기를 안 해주고. 병원에서는 곧바로 뇌수막염 감염이 의심된다며 보건소에 통보했습니다. 학교도 학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방역 등 조치에 나섰습니다. 각 반에 손소독제 배부해서 손소독 지금 계속 실시하고 있고 정수기 살균 소독도 지금 실시를 하였고요. 학교 방역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정작 부산시와 보건소는 역학 조사조차 나서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척수 검사를 하지 않아 뇌수막염인지 확인이 안 됐고 집단 감염인지도 알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굳이 척수 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 상황에서 보건당국이 너무 소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증상을 보였던 학생 10명 가운데 5명은 여전히 치료를 받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와 보건당국은 추가 환자 발생 여부 등 추이를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KNN 표준규입니다. 일본 상품 불매운동 2달째 8월 통계가 속속 나오고 있는데 일본 자동차 판매량이 1년 전보다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여행사들 일본 관광 상품도 80%까지 줄어든 걸로 조사됐습니다. 박찬근 기자입니다. 지난달 토요타, 닛산, 혼다, 인피니티 등 일본 브랜드 자동차 판매량은 모두 1,400대 정도로 지난해 8월에 3,247대보다 56%나 감소했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가 시작된 지난 7월 17% 감소한 데 이어 불매운동이 거세지면서 감소폭이 더욱 커진 겁니다. 다른 차도 충분히 대체 가능한 걸 굳이 일본 차를 지금 이 시점에서 굳이 구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혼다, 닛산의 경우 지난해 8월보다 무려 80% 넘게 판매량이 줄었고 신차를 앞세워 유일하게 지난해보다 판매가 늘어난 렉서스도 전달보다는 38%나 줄었습니다. 반면 지난달 벤츠와 BMW 등 독일차는 반사 효과를 톡톡히 봤습니다. 수출 규제 사태 직전까지도 실적이 호전됐던 일본 차업계는 당황한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실질적으로 보시다시피 줄었긴 했죠. 판매에 대한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시장 상황이나 휴가철인 지난달 여행업계에서도 불매운동의 여파는 상당했습니다. 부산 일본 항공노선 이용객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32%나 줄었고 주요 여행사들의 일본 여행 수요도 80% 정도 급락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미군이 전시작전 통제권을 한국군에 내주지 않기 위해서 민감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 어제 저희가 단독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기존의 협약, 협정 중에서 유리한 내용들을 골라내서 이걸 가지고 한국 측을 압박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달 있었던 한미연합 지휘소 훈련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북한의 국지 도발을 가정한 위기관리 참모 훈련이 나흘, 일부 북한의 남침에 따른 방어와 2부 한미 양국군의 반격이 또 각각 나흘씩입니다. 과거 훈련에서는 북한의 남침 상황을 정전협정 파기로 간주했습니다. 이 경우 한미연합사가 방어와 반격을 주도하고 유엔사의 역할은 해외 증원 전력 관리에 그칩니다. 하지만 올해는 남침을 가정한 방어훈련 나흘 중 사흘은 정전협정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고 진행됐습니다. 미군의 요구에 따라 남북 전면전 상황을 정전협정 파기가 아닌 위반으로 규정했다는 게 훈련에 정통한 군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즉 전자권 전환으로 한미연합사의 지휘권이 한국군에 넘어와도 유엔사가 정전협정을 관리하겠다는 명분으로 여전히 실질적인 전쟁 지휘권을 행사하겠다는 미군의 구상을 훈련에 적용한 겁니다.
전작권 전환 이후 미군이 사령관인 유엔사와 한국군이 사령관이 될 한미연합사의 관계에 대해 미국 측은 한미 간의 현 약정대로 정전협정 준수와 관련해 유엔사가 한미연합사를 지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우리 국방부에서 전작권 전환 이후에 유엔사와 한미연합사 간의 약정 체결하는 문제에 거의 모든 발언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향후에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약정 초안을 서명하고 이후에 유엔사의 재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 이후 유엔사와 한미연합사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할지 미국 측과의 협의 상황에 대해 철저히 함구하고 있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감기 같은 비교적 가벼운 병은 주로 동네 병원에 가도록 정부가 제도를 더 강화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대형 병원 가면은 환자가 병원비 더 내게 만들고 실손보험이 있더라도 나중에 다 보전 못 받게 법도 바꾸겠다는 겁니다.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입니다. 감기 환자가 동네 의원을 가면 진찰료 15,300원의 30%인 5,100원만 내면 됩니다. 대형 병원을 가면 더 비싼 진찰료 24,000원은 모두 본인 부담이고 추가로 드는 첫 치비 약제비의 50-60% 정도를 자신이 내야 합니다. 그런데도 대형 병원 쏠림 현상은 심해지고 있습니다. 동네 병원보다는 비싸죠. 비싼데 아무래도 동네보다는 시설 면에서 종합병원이 오니까 낫잖아요. 대형 병원을 선호하기도 하고 본인 부담금 걱정이 없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단순 감기, 고혈압, 당뇨병 같은 100가지 경증 질환 환자를 대형 병원이 치료하면 손해를 보도록 할 방침입니다. 비싼 장비를 갖춰야 하는 대형 병원에는 지원비 명목으로 동네 병원보다 1.5배 정도 더 줬는데 경증 환자를 볼 경우 이를 폐지합니다. 환자의 자기 부담금 비율도 단계적으로 올려 소폭이지만 대형 병원 가는 환자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증 환자에 대한 수가 보상을 줄이는 대신 중증 환자에 대한 보상은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겠습니다. 다만 대형 병원을 찾는 경증 환자를 병원이 거절하라는 것이어서 대책의 현실성 논란도 제기됩니다. 정부는 실손보험이 대형 병원 쏠림을 부추기는 현상을 막기 위해 관계부처와 실손보험 보장 범위를 조정할 방침입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10억 원 넘는 회사 돈을 내고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해 자문을 받은 유성기업의 전 대표가 오늘 구속됐습니다. 이미 이 부분은 처벌받았는데 이런 불법적인 목적으로 자문 구하려 회사 돈 쓴 게 배임이란 판결이 나온 겁니다. 정경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유성기업의 전 대표 류시영 씨가 또 한 번 법정에 섰습니다. 류 씨는 지난 2011년 노무관리업체인 창조 컨설팅의 자문에 따라 불법적으로 노조 활동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이미 실형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컨설팅 업체에 자문료로 13억 원을 줘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또다시 기소된 겁니다. 류 씨 측은 노조 쟁의에 대응하기 위한 자문료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회사가 부당 노동 행위를 위한 컨설팅 계약을 하고 그 자문료를 회사 돈으로 지급한 건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배임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이 비록 회사를 위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불법적인 목적을 위해 대가를 지급하는 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라는 겁니다. 노조를 와해하고 노동 상권을 유린했던 그전에 관행이 단 한 번도 제기되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 비로소 유성기업 사건에서 처음으로 판결났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재판부는 류 씨에 대해 죄가 무겁다며 징역 1년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모 전 부사장과 최모 전 전무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회사 측은 회사가 지급한 비용은 적법한 자문료였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정경인입니다. 범죄인 인도 법안에 반대하는 홍콩 시위가 석 달째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이 이 송환법을 공식 철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위대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 중에 하나를 수용하면서 정치적 타협을 모색한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 정성엽 특파원입니다.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이 범죄인 인도 법안을 공식 철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홍콩과 조약을 맺지 않은 나라에도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한 법안으로 홍콩의 반중국 인사들에 대한 탄압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어 13주째 이어진 홍콩 시위를 촉발시켰습니다. 거센 반대에 부딪힌 캐리람 장관은 법안을 추진할 의사가 없다고 물러섰지만 시위대의 공식 철회 요구는 거부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위가 점점 더 격렬해지고 친중파 인사들마저 돌아서자 결국 법안 철회를 공식 선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리람 장관은 그러나 강경 진압에 대한 조사와 체포자 석방, 시위대의 다른 요구사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행정장관 직선제 요구에 대해서도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면 논의해보자며 선을 그었습니다. 시위를 이끌고 있는 조슈아 웡 데모시스토당 대표는 법안 철회만으론 부족하다며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 don't see any intention for Beijing officials is willing to listen to the voice of protester. 범죄인 인도 법안 철회 방침이 전해지자 홍콩 증시가 폭등하는 등 이 평화적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지만 단시간 내에 사태가 진정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성엽입니다.